보고서라고 썼습니다만, 물론 민간의 이 전략가 그룹이 만들어낸 겁니다. 미일 동맹을 재구축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발표한 그런 이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을 염두에 두고 기술한 그 부분의 마지막의 결론으로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화이트 리스트 조치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두 가지 이 입장이 전제가 되어 있고 배경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2017년도 9월달에 이 전략 보고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베 시대에 들어가지고 이런 어떤 그 전략 보고서 같은 그런 책들이 출판돼가지고 활성화돼서 이 일반 국민이 사서 볼 수 있는 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도. 근데 그 두 가지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책이 나왔는데, 2016년도 5월인가 4월인가 5월인가 희망의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략 보고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년 반 정도 되는, 1년 반도 안 되는 그런 시점에 새로운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2017년 9월달이라고 하는 저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트럼프의 당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는 트럼프가 나와서 일본이 기대했던 그 미국이 아닌 생소한 미국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글로벌한 수준에서. 그 다음에 로컬한 수준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적인 수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라고 하는 게 일본 외교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그러한 환경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 가지를 결론으로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는 역사고 한 가지는 지정학입니다. 여기도요. 그래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2015년 합의 이행을 강력하게 요구를 한다. 근데 만일에 요구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요구를 듣지 않아서 한일관이 냉각된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쏘아. 그런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죠. 관리가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아주 굉장히 차갑게 한국을 갖다가 밀쳐내는 그런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일본의 전략 보고서들은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조로 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여기에서는 역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할 경우에 한국이랑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의 뉘앙스가 비춰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일본이 컨트롤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남북 화해로 나갈 경우에는 미국과 함께 일본이 제동을 건다라고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브레이키오 가케루라고 하는 말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동을 건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두 가지의 결론이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증명이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에서 봤을 때. 이 문건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합의도 지킬 생각이 없는 걸로 드러났다. 그 다음에 일본이 더 이상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한국이 막 북한과 남북 화해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어로 쓴 위기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국에 대해서 모종의 어떤 그 수단을 가지고 일본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그러니까 10월달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가 업다운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미 좀 저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겁니다.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인식이 이 수출 규제 조치에 아주 거칠게 반영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한 일본의 안보 구상이라고 하는 게 뭐에서부터 나오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인도 태평양 구상 또는 전략이라고 하는 일본 나름대로의 어떤 지역 구상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저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 그림을 좀 몇 개 뺐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인도태평양 구상의 내용이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고요. 이 인도태평양 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미국의 변화,
로컬한 수준에서의 한반도의 변화라고 하는 걸 전제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상을 담아내 놓고 있습니다. 혹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근데 그게 메이드 인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한국 분들은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을 거기에서 포섭을 하고 한국한테 강요하고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큰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정식화하는 거는 일본이 먼저였습니다. 일본이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아시아를 순방할 때 2017년도였습니다만 트럼프가 아시아를 순방할 때 제일 먼저 도쿄로 들렸는데 도쿄에 들렸을 때 아베가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미국한테 설명을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트럼프가 이제 아시아를 한 바퀴 삥 돌았었죠. 그 다음에 한국 와가지고도 한국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고 인도태평양 전략 같이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당시에 그래서 김현철 그 경제보좌관이 좀 애매하게 발언해가지고 약간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초점은 뭐였냐면은 이 미국이 이미 힐러리 국무장관 때부터 즉 오바마 중기서부터 오바마 중반기서부터 줄곧 미국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에서 쓰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먼저 캐치를 해서 그 이익을 선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포장해놨습니다.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미국의 이익을 선점을 해서 그거를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즉, 이 트럼프가 이 동아시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다자적인 그런 시스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미국을 동아시아에 앉히려고 하는, 즉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거에 트럼프를 일단 앉히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읽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그 그림은 저 뒤에 있는 그림을 뺐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뭐 몇 개 더 이렇게 그 일본 쪽에서 나오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유럽에서부터 이 동아시아로 오는 그러한 이 물량들, 뭐 이렇게 이 왕래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고 거기에서 일본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제2의 영일동맹이라고 하는 말이 전언한 용어로서 일본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불일협력이라고 하는 불일협력의 새 시대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프랑스와의 협력을 굉장히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중국 문제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도 이 동아시아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 문제를 매개로 해가지고 동아시아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의 지역이 아닌 거죠. 글로벌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이 글로벌한 수준으로 가는 매개로서 그 중간에 있는 걸로 인도도 있죠.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인도에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있었고, 프랑스는 여러분들 해외 영토 국가라고 하는 걸로 유명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식민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프랑스의 이 영토들이 해외 영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태평양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로 오는 뭐랄까요, 그 항로에서 프랑스 해군의 그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일본이 이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두는 이상은 영국이나 프랑스와의 관계 강화라고 하는 게 당연히 시야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렇게 시야에 들어오는 반면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은 그런 상대가 되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전략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데, 과거에 이제 냉전과 정전을 전제로 해가지고 성립한 그러한 동아시아의 긴장구도, 그거를 전제로 성립했던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하는 게 존재했을 경우에는 일본에서 봤을 때 미일 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미일 동맹 다음으로 일본의 안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안보 이익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일본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일본이 옮겨가면서
한국의 위상이 저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당장 이 지역의 세력 변경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랑 계속 이렇게 적대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미국 안으로 고립해서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미국이 만일에 빠질 경우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한 그런 플랜 B를 만들 경우에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어느 정도는 관계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 지역에 다시 관심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이른바 구제국주의 세력들과의 관계 강화라고 하는 게 당연히 일본에서 봤을 때는 안보 전략상으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위로 봤을 때는 한국은 이제 의미가 일본의 그 커다란 그림으로 가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상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나라하고 뭐 앞으로 뭐로 하겠어? 우리 한번 저 질러봐 하는 식으로 이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행동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하는 게 또 이러한 일본의 안보 구상 속에서도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화이트 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였는데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써 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에 7월 1일 날 경제산업성에서 그 조치가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초에 그대로 가게 되면은 8월 초에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걸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 뭐랄까요 그 흐름 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이 문제, 이 의미를 갖다가 짚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던졌던 화두가 저강도 복합 전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 조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반도체 부품 3개를 내걸고 그 분야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온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때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올렸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내치지는 못할 거다. 내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수준으로서 이렇게 지금 손을 올려서 때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게 곧바로 이제 수출 금지로 금수 조치로 그냥 올라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 그런 시간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전략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은 상당한 정도로 그 극복이 가능한 그런 위협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게 반도체로 들어왔지만 여러 다른 분야로 지금 번져나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일본이 그런 조치를 내리기 전날이죠. 6월 28일이니까 그 G20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서를 정리를 하면서 일본이 주도를 해가지고 개방적인 자유무역 체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를 했었고 그 전위에 일본이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끌어갔던 그런 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TO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행동을 금방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강도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압박감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장 아플 수 있는 3가지를 치고 들어온 거다. 반도체 부분으로 들어온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던 게 그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8월 달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금 봐서도 그럴 것 같고요. 여기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좀 얘기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가 그렇게 그냥 괴멸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휘청거릴 정도로까지는 가지 않았다. 일반 대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뭐 중소기업도 뭐 물론 여러 가지 타격 받은 그런 기업들이 개별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있다고 들었고요. 근데 그렇지만은 한국이 어떤 그런 개별 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기업들이 예컨대 맥주 관련 회사라든지 뭐 유니클로라든지 뭐 데상트라든지 이런 데서 완전히 한국에서는 철수하지 않을 정도의 타격을 입어가지고 일본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구도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나왔던 이 조치도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그 조치조차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마일드한 조치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화이트 리스트, 비화이트 리스트라고 하는 이 2개의 부분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은 비화이트로 그냥 막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8월 2일 날에 이 발표를 함과 동시에 비화이트 리스트 안에서 그룹을 3개로 나눠가지고
그룹 B, 그룹 C, 그룹 D로 나누어서 우리 한국은 그룹 B에 속하는 것 정도로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그런 그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그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수출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그러한 그룹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이 시점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풀림이 됩니까? 그거는 뭐 수입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대체적인 그런 그 뭐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뭐 공급받고 있다고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기까지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이어지면은 한국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예상했던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우리가 좀 제대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대책을 강구하면서 나가면은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할 것이고 이거를 위기를 그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예측을 했었는데 뭐 어느 정도 그거는 뭐 크게 틀리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소미아의 그 효과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소미아가 과연 정말로 일본의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지만은 전적으로 그것만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 강도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규제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그런 조치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게 왜 무섭냐면은 핵을 쓰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핵 사용이 아니라 핵 위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핵 무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바로 이 수출 규제 조치도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장 쓰지 않아도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절대적인 그런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발동시키면은 당신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무기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쓸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살짝 보여준 데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까지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배경,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직접적인 이유로는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일본에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그 강도 높은, 그러니까 이 강도 높은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 규제 조치라고 하는 이 조치까지 나오면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했던 배경에는 뭐였냐면은 일본 안에서 외무성이라든지 이런 또 뭡니까 농민성이라든지 한국과 직접 어떻게 여러 가지 교육 관계에 있는 것들에서는 좀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이렇게 탁 내걸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의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걸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좀 무리스러운 그러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들이 다 이걸 받아들일 것이다. 일본 국민들이 환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베와 아베 주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국관이 아니고 일본 국민들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국관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다소 무리스러운 그러한 정책을 하더라도 일본 국내적으로는 이게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거의 일본에서 혐한론이라고 하는 게 혐한류죠. 정확히 말하면. 혐한류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현상으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제 문화현상이 아니라 이 19세기 중후반에 있었던 그러한 한국에 대한 멸시, 조선 한국에 대한 멸시론까지도 이게 번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편으로 화를 내면서 이 한국이랑은 도저히 같이 못 갈 나라다. 심지어는 이제 후쿠사 유키지 같은 그런 나쁜 친구하고는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국민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조선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제일 먼저 이른바 만국 공법이라고 하는 당시 국제법 체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도 이 불평등 조약을 강요받으면서 이 반개화의 국으로 국제 체제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런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국제법 체제 안에서 일본이 사고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역시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먼저 받아들인 국가로서 이제 이거를 야만이라고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문명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세기까지 동아시아에 있었던 이 화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중화라고 하는 것이 문명이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오랑캐죠. 오랑캐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이 이분법이 있었는데 서구에서 만들어진 국제법 체제 안에서도 그게 있어서 국제법 체제 안에서 어쨌거나 교역 관계를 맺고 조약을 맺은 동등한 그런 국가들끼리는 이거는 문명권에 있는 국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국가는 이건 야만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문명 국가가 야만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문명 국가의 어떤 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는 무주지 개념 같은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명과 야만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반개화입니다. 개화된 국가와 개화되지 못한 국가 사이에는 반개화인 국가들이 있었는데 일본이 먼저 거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일본이 거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에 의해 가지고 반개화의 국가가 돼가지고 들어갔던 것이고 어쨌거나 이러한 국제법 체제 하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갔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오지 못하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 국제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규칙이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라고 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사고하고 있었고 그것이 최근 들어가지고 부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문명론으로 한반도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커다란 그런 배경으로 있었고요.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국력의 수렴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봐가지고는 저게 약속도 못 지키는 나라고 저 야만 국가인 것 같은데 약속 만들어도 계속 깨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라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는 바로 코미까지 쳐들어왔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일본을 뒤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분야도 있고 예컨대 삼성 같은 게 이제 그런 구체적인 이 대상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성이 해온 걸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기업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수렴돼서 들어가는 게 경상성이었고 그래서 경상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한국에 대한 그런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된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그런 한일 간의 응수는 액면 그대로 무역 전쟁이라고도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다 직접적인 원인 두 가지를 짚어드리자면은 하나는 지정학적인 요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어떤 그런 일본과 한국 그러면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 일본의 아베 정권 사이에 어떤 인식의 갭, 도저히 메꿔지지 않는 그러한 인식의 갭이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2018년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때 일본의 시종일관 이 평화 프로세스의 그 무대 바깥에서 맴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몇 번의 그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 번도 이 정상회담의 게임 속에 들어오지 못했던 그 일본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한 절반은 자기 책임인 건데, 그러니까 이른바 이 납치 문제라고 하는 거를 북일 관계의 그 입구에다 갖다 놓고 이걸 치우지 않으면 북일 관계를 갖다가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논리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북한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냉전 정전을 전제로 성립했던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 하에서는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는 그러한 그룹이 있어서
일본 안에서도 그런 그룹이 있었고 미국 안에서도 그런 그룹이 있어서 이게 이른바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 안에서 워싱턴 외교가의 주류들은 이른바 이스테블리시드, 이 사람들은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뭐 민주당 혹시 앞으로 바뀌게 되면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그런데 이 미일 동맹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프레접을 받고 있었어요. 뭐 구체적인 이름을 들자면은 뭐 마이클 그린이라든지 빅터 차 이런 사람들이 초반에 조금 뭔가 이렇게 뭐 발언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거의 워싱턴 안에서는 이 찬밥 신세로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키워주고 있죠 지금. 근데 어쨌거나 그런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최근 들어가지 미국이 두 개로 갈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싱턴의 주류와 백악관이 완전히 다른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미국 워싱턴 주류 속에서 이 미일 동맹파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이 발언권이 약해지고 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전통적으로는 이 미일 동맹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파이프를 가지고 백악관을 견제를 하고 이 프로세스를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깨지는 상황이 언제냐면은 이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곧 만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일본 외교는 미중 키신저가 닉슨이 가가지고 이제 미중 간의 이른바 이 미중 화해로 갔던 그 시점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일본의 외교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건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나갔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걷어찬 게 TPP지 않습니까? TPP 걷어차고 나가버렸는데 그 TPP를 걷어차고 나간 트럼프를 열심히 아베는 가르쳐가지고 이 국제 질서가 어떻고 이 다자적인 협력 체제가 어떻고 TPP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가정교사처럼 가르쳐가지고 트럼프를 훈련시켜서 훈육시켜서 이쪽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일본 외교관들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습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고들을 합니다. 자기들이 외교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앞서가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외교관들은요. 그건 조금 더 역사가 깁니다. 그거는 전전에 이미 조금 이따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919년에 있었던 파리 강화회담, 그 다음에 그로부터 시작됐던 그 국제연맹의 시대, 국제연맹의 시대에 일본이 굉장히 리더 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거든요. 미국은 거기서 빠졌고, 윌슨은 국가로 빠졌고, 그런데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 그 외교를 잘 모르는 국가라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이쪽 구유럽 국가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컨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요시다 시게루가 이제 그 전후에 이제 메가더를 상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종전 이후에 이제 강화 공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메가더하고 요시다가 만났을 때 그 앞에서 어슬렁거리고는 이 메가더를 보면서 요시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회초리를 들고서 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사자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걸 고민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구나 이제 군인이니까 메가더 같은 사람은 외교 초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그냥 그 외교의 현실을 갖다가 다 알고 능구렁이처럼 그 외교를 갖다가 완전히 체득한 요시다가 보기에는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트럼프는 지금 그 아베가 가정교수가 돼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베가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르쳐가지고 이제 TPP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작을 해가지고 미국이 빠진 TPP를 일본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리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TPP를 발효시켜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서명을 딱 찍은 게 3월 8일날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미국에 있는 주미 일본 대사관에서는 파티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의 제1차적인 과제는 끝났고 이제 트럼프를 여기다가 부르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려고 했는데 웬걸 그날 이제 트럼프가 사고를 친 거죠. 일본에서 봤을 때는 사고를 쳐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린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일본 외교는 이게 워싱턴의 이 미일 동맹 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대국간을 견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통제를 하는 그거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맥메스터, 틸러슨 이런 사람들 이름 기억하시죠? 근데 전부 이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잘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맥메스터, 틸러슨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 동맹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본이 이 트럼프를 뭡니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라인이 다 이제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이 다급해져요. 그때부터는 뭐 김정은도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본의 외교가 조금 뒤죽박죽된다 할까요? 약간 좀 발걸음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은 일본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개입해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지렛대로 한다는 북한 문제인데, 그래서 북일 관계를 이제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김정은도 만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본이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납치 문제하고 배상 문제하고 이런 것들이 앞에 있으니까 이게 도저히 그 진전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지렛대를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 조치는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하면서 일본에서 부실로 우리는 부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의 전략 물자 유출이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한국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수출 규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역사 문제를 전면으로 내걸 수 없는 일본의 속사정 때문에 그 부실로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는 절반은 그것도 사실일 거다, 그것도 맞는 속내가 그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한 사이에다가 관문을 하나 설치하는 거죠, 일본. 그래서 만일에 한국이 일본에게 상의하지 않고 일본과 협력하는 그러한 공조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한국이 앞서 나가면서 막 뭐 개성으로 간다, 뭐 금강산으로 간다 이렇게 막 앞서 나가면은 잠깐만 우리가 이게 있는데라고 해서 이렇게 딱 관문을 갖다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출 규제 조치로서. 실제로 이제 그걸 갖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개성도 가고 막 그러는데 전략 못자가 어떻게 유치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돼? 그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강도 복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고, 일거양득의 그러한 수단으로 이게 취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그런 커다란 배경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역시 역사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문제입니다. 10월 30일 날 이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바로 그날 이게 나오자마자 일본 정부가 고노 따로 당시의 외상의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서 판결이 그러니까 청구권 협정 제2조 위반 상태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코멘트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 때문에 이 청구권 협정 2조 위반 상태에 됐다.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국 정부가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의 시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의 뭐 명령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받아들였을 경우에 한국 정부가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라서가 아니고, 판결이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어쨌거나 삼권 분립해서 그걸 갖다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적어도 표면상으로라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나온 바로 그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정하라 이겁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논의해보자 라는 게 아니고, 시정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들어오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실드 쳐주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어쨌거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판결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대화하고 이 서로 간에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걸 예상을 하고. 그렇지만은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 한일 관계를 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은 그렇게 합니다. 뭐 우리 다 생각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고 나름대로 뭐가 이렇게 우리도 대응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후로 보게 되면은 딱히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또 여기서는 뭐 저 실드를 쳐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굉장히 이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외교 인력 자원이 그쪽으로 많이 갔을 거고 한편으로는 전략적으로 이쪽이 먼저 이렇게 막 진전이 되면 일본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야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